라온그룹 회장실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검은색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죠. 한태성 회장은 늘 하던 대로 신입사원 채용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회장이 직접 이런 서류를 볼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태성 회장은 달랐죠. 회사를 키워온 건 결국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꼭 신입사원들의 이력서를 한 장 한 장 직접 살펴보곤 했습니다. 이번엔 지원자가 꽤 많네. 태성은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넘겼어요. 20장, 30장. 익숙한 패턴들이 반복됐습니다. 명문대 출신, 해외 연수 경험, 비슷한 스펙들. 그런데 한 장의 이력서가 눈에 들어왔죠. 아니, 정확히는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가은. 이름을 읽는 순간 태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밑에 적힌 어머니 이름을 보는 순간은 더했죠. 정아영.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잊으려 애썼던, 아니 사실은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태성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5살 청년이었던 자신이 떠올랐죠.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정아영. 수줍게 웃던 그녀의 모습, 함께 걷던 캠퍼스 길, 손을 잡았을 때의 따스함.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하지만 그때 태성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집안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명문가 출신 서명희와의 결혼이 사업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죠. 태성은 하영에게 제대로 된 이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졌어요. 비겁했죠. 그걸 태성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박준영의 목소리에 태성은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 이력서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윤가은, 27세, 고아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각종 봉사활동 경력이 빼곡했죠. 어머니란에는 정아영, 고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영 실장, 태성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준영은 15년 넘게 태성 곁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떨림을 목소리에서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 지원자. 윤가은 씨 면접이 언제지? 준영은 잠시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모레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참관하겠네. 준영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에 직접 참석한다고요? 이건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날 오전에는 이사회 회의가. 회의 시간을 조정하게. 이번 면접은 꼭 봐야겠어. 태성의 말투에는 유난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죠. 그날 밤 태성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 명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아니,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둘의 결혼 생활은 오래전부터 형식일 뿐이었으니까요. 태성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낡은 편지 한 통. 하영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죠. 태성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락 주세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태성은 이미 명희와 약혼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도 태성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가은이 바로 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걸요. 자신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성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한태성 회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40년 넘게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중요한 회의와 협상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요동치는 날은 없었어요. 회장님, 면접장 준비 완료됐습니다. 박준영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커피를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내려놓았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긴장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면접장에는 이미 인사팀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이 들어서자 모두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었죠. 편하게 진행하시게. 난 그냥 참관만 하겠네. 태성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 지원자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정장 차림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태성은 그들을 보면서도 온 신경이 문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윤가은이란 이름이 호명됐죠.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태성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가은은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당당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그녀의 얼굴이었어요. 정하영을 닮았어요. 눈매가, 입가의 선이, 미소 짓는 방식이 모든 게 하영을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윤가은입니다. 가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떨림 없이 면접관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죠. 태성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사팀장의 질문에 가은이 답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가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성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하영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이 아이가 혼자 자랐다는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었죠. 특히 명절 때면 다른 친구들은 가족품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고아원에 남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없지만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제 자랑입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은 말없이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강하게 자랐구나. 저렇게 씩씩하게. 가슴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했죠. 왜 라온그룹을 선택하셨습니까? 라온그룹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저처럼 혼자 자란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성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은이 말한 그 장학 프로그램은 태성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하영에게 미안한 마음,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아이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니. 운명이란 게 정말 묘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가은이 나갔습니다. 면접관들이 평가를 시작했어요. 모두들 가은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죠. 학점도 우수하고 인성도 훌륭하다고요. 이 지원자 최종 합격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동의했어요. 태성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태성은 혼자 면접장에 남았습니다. 가은이 앉았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낯설지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니, 더 정확히는 태어날 때부터 연결되어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죠.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확신이 차올랐어요. 윤가은,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딸일 거라고요. 이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면접이 끝난 다음 날, 태성은 박준영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준영은 태성을 15년 넘게 보좌해온 사람이지만 이렇게 심각한 표정은 처음 봤죠. 준영 실장. 네, 회장님. 내가 부탁할 게 있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일이야.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준영은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회장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윤가은이란 신입사원 말일세.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줘. 출생 기록, 성장 과정, 어머니에 관한 정보. 최대한 자세하게. 준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신입사원의 신상을 조사하라니요? 이건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묻지 말게. 그냥 해줘. 일주일 안에 보고받고 싶네. 태성의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준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닷새 후 준영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다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태성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 닷새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는지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알아낸 거 말해보게. 태성이 재촉했습니다. 준영은 파일을 펼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가은 씨는 1998년 3월 5일생입니다. 출생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출생 신고가 늦게 됐고 병원 기록도 불명확합니다. 어머니는 정아영 씨. 맞습니다. 출생 당시 26살이었고 가은 씨를 낳고 석 달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고 해요.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영이 그렇게 떠났다니. 그것도 혼자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이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니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정아영 씨 혼자 아이를 키우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가은 씨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보면 입소 당시 정아영 씨의 유품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해요. 낡은 편지 몇 통과 사진 한 장, 그리고 이름표가 달린 작은 담요였답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어요. 하영이 마지막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구나. 혼자서 힘들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왜 이런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딸일 수도 있네.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의 딸이라니? 그럴 리가. 회장님께는 따님이나 아드님이 없지. 명희와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하지만 그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네. 정아영이란 사람을.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넘게 묻어뒀던 비밀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이었죠. DNA 검사를 해야겠네. 확실히 알아야 해. 하지만 회장님 그러시려면 본인의 동의가 몰래 해. 방법이 있을 거야. 태성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죠. 일주일 후 태성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겉봉에는 DNA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쉽게 열 수 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죠.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태성의 눈이 한 줄에 고정됐습니다. 부녀 관계 확률 99.98%.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처음 이력서를 봤을 때부터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니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죠. 윤가은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니 지키지 못한 딸이었어요. 27년 동안 혼자 자라야 했던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5년 인생에서 운 건 몇 번 안 됐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태성은 가은을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면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는 가은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했죠.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가은은 태성이 자신을 바라본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정신없이 일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명희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여보. 태성의 목소리에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을 덮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성은 명희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게 제가 알아야 할 일인가요? 명희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사람이 내 딸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명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전에. 아니, 정확히는 당신과 약혼하기 직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하영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내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태성은 계속 이어갔죠. 하영은 혼자 아이를 낳았고 석 달 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윤가은이란 이름으로요. DNA 검사는 하셨나요? 명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99.98%. 확실합니다. 명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더니 창가로 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요? 이제 그 아이를 인정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에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참 우습네요. 명희가 픽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 없었죠.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거.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억울했죠. 왜 나만 이 결혼에 충실해야 하나? 왜 나만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그런 감정마저 사라지더군요. 명희가 돌아서서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58년을 산 여자의 얼굴에는 체념과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회장님, 명희가 존댓말을 썼습니다. 이상했어요. 30년 동안 여보라고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님이라니. 우리 이혼해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죠.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담담할 줄은 몰랐어요. 명희 씨, 우리 사이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죠. 당신은 정아영 씨를 평생 잊지 못했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체면 때문에, 집안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명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있을 뿐이었죠. 이제 그 아이가 나타났잖아요. 당신의 진짜 가족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애나을까요? 미안해요.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명희에게 남편으로서 제대로 해준 게 없었죠. 사랑도 관심도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젠 당신도 나도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명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무게를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이기도 했죠. 태성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선택들이, 비겁함이 결국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구나. 하영도, 가은도, 그리고 명희까지 모두 자신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가은의 얼굴, 하영의 기억, 그리고 명희의 쓸쓸한 뒷모습이 맴돌았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르는 척 살아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는 것. 30년 전에 했어야 했던 일들을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요. 명희와의 대화 이후 태성은 더욱 깊이 가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을 통해 고아원 기록을 다시 요청했고 이번에는 더 오래된 문서까지 모두 찾아달라고 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준영이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27년 전 기록들이었죠. 회장님, 고아원 측에서 보관하던 오래된 서류입니다. 당시 원장님이 손으로 직접 작성하신 거라고 하네요. 태성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입소 날짜, 건강 상태, 보호자 정보.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희미하게 써진 메모 한 줄이 눈에 들어왔죠. 1998년 3월 5일 출생아 2명 쌍둥이 자매.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쌍둥이라고? 준영 실장, 이게 무슨 뜻인가? 준영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놀란 표정이 역력했죠. 쌍둥이라니요? 하지만 윤가은 씨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더 찾아보게. 당시 입양 기록, 전출 기록, 뭐든지. 태성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가은에게 자매가 있다고요? 그것도 쌍둥이가?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틀 밤을 꼬박 세운 끝에 준영이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해외 입양 기록이었어요.
회장님, 1998년 7월에 해외 입양된 여아 한 명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오지윤.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입양됐다고 나와 있네요. 태성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생년월일이 똑같았어요. 출생병원도 어머니 이름도 모두 일치했죠. 틀림없었습니다. 오지윤은 윤가은의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찾아야 해. 당장 찾아보게. 하지만 회장님, 27년 전 기록이고 해외 입양이라 추적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네. 사람을 고용하든 탐정을 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해. 태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니요. 둘 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국제 탐정 업체를 고용했고 미국 곳곳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지윤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지윤은 2달 전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양부모님을 여인 후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서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했죠. 태성은 지윤을 만나기 전에 먼저 가은을 불렀습니다. 회장실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은 가은은 긴장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으시게. 태성은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은 씨, 혹시 자매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가은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해외로 입양됐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 있어요. 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성을 바라봤어요. 쌍둥이라고요? 자신에게 동생이 있다고요? 회장님, 농담이시죠? 내일 만나보시겠어요? 유전자 검사도 이미 해뒀습니다. 99.99% 일란성 쌍둥이가 맞습니다.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쌍둥이 동생이 있다니요.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라온그룹 회의실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지윤이 들어섰어요. 가은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비슷했죠. 안녕하세요. 지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달랐어요. 좀 더 경쾌하고 밝았죠.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지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네요.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니.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혈육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낯설지 않았죠. 언니, 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요. 우리 진짜 자매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오래 기다려온 재회 같았어요. 태성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자신의 딸들이 이렇게 만나다니, 이렇게 서로를 알아보다니.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들이 27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건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각자 외롭게 자라야 했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태성은 가은과 지훈을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명희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 중이었죠.
넓은 저택에는 이제 태성 혼자만 남았습니다. 두 자매가 현관에 들어섰을 때 태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 아니라 그저 늙고 지친 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가은과 지우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회장님이 왜 자신들을 집으로 부른 걸까요? 오늘 두 분을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태성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게 뭔데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와 두 분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부녀 관계 확률 99.98%.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지우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두 분의 아버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요. 거짓말.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어요.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드라마예요? 갑자기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라니 말도 안 돼요. 사실입니다. 너희 어머니 정아영 씨는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은은 여전히 앉은 채로 태성을 빤히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회장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요. 그때 이력서를 보고 느꼈지. 하영의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게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멀리서 지켜만 보시고 조사만 하시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두려웠어. 거부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당연히 미워해야죠.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우리를 버렸어요? 엄마가 혼자 우리를 낳고 3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왜 우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사실이었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나는 비겁했어요. 태성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영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뒤였지. 집안 사업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매일 밤 궁금했어요. 내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희 잘못이 아니야. 태성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지. 그때 난 사랑보다 체면을 택했어요. 책임보다 안락함을 선택했지.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을 터뜨렸죠. 가은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은 두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 하지만 태성이 두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래야 했어요. 너희는 내 삶이 준 마지막 기회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아버지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가은과 지우는 무릎 꿇은 태성을 내려다봤어요. 회장님이,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다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일어나세요. 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가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연민도 섞여 있었죠. 당장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어요. 아직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기회는 드릴게요. 언니 말대로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어요. 정말로 책임지실 건지.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거부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회를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영에 대한 추억, 두 자매가 자라온 과정, 그동안의 삶, 모든 것을요. 상처는 여전했지만 치유의 첫걸음을 뗀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딸과 가까워지려 애썼어요.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가끔 주말에 산책을 했죠. 서먹했지만 그 서먹함조차 소중했어요. 어느 봄날 아침 태성이 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간 있니? 함께 갈 곳이 있는데. 어디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 하영의 묘소에 가려고 해. 함께 가지 않을래?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은은 한 번도 어머니 묘를 찾은 적이 없었어요. 어디 계신지도 몰랐죠.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가은이 대답했고 지훈도 동의했습니다. 오후 2시 세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 앞에서 만났습니다. 태성은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왠지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이쪽이야. 태성이 앞장섰습니다. 비탈길을 오르니 작은 묘비 하나가 보였어요. 고인 정하영 지묘라고 간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성이 이 묘를 만들었어요. 하영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뒤늦게 찾아가 제대로 된 묘를 만들어줬죠. 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엄마. 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난생 처음 어머니 묘 앞에 선 거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지훈도 묘비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은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모으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영아.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왔어. 너무 늦었지.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왔네. 가은과 지우는 아버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강철 같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5년 살면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비겁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고 아이들도 지키지 못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아이들 낳고 혼자 키우려 했는데 내가 옆에 없었잖아. 태성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가은이 다가가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위로였어요. 만약 끝까지 모르고 지나갔다면 그게 더 슬펐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엄마의 딸이라는 걸. 지훈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왜 우릴 버렸냐고, 왜 찾지 않았냐고. 지금도 가끔은 그런 생각 들어요. 태성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힘드셨겠구나 싶어요. 평생 죄책감 안고 사셨잖아요. 그것도 벌이었을 거예요. 미안해. 태성이 또 사과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시면 되죠. 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정아영의 묘 앞에서 손을 잡았어요. 30년 가까이 흩어져 있던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영아, 봤지? 우리 딸들 이렇게 잘 컸어. 태성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은이는 내 성격 닮아서 차분하고 똑 부러지더라. 지훈이는 밝고 씩씩하고. 둘 다 정말 대견해. 우리 둘이 키웠으면 더 잘 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가은이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훈도 다른 쪽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저희 이제 아빠 만났어요. 가은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지낼게요. 지훈도 덧붙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한 번도 못 봤지만 정말 사랑해요. 우릴 낳아주셔서 살려고 애쓰셨던 것 다 알아요. 고마워요. 태성은 두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용서받았다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어요. 세 사람은 해질녘까지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침묵도 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으로요. 돌아가는 길, 태성은 두 딸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명희는 조용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뒤였어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명희는 공항 귀빈실에서 태성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잘 지내세요. 명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밝아 보였습니다. 명희 씨도 행복하세요. 행복할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살 테니까요. 명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려다 잠시 멈춰서더니 말했어요. 그 아이들 잘 챙기세요. 이번엔 제대로요. 그럴게요. 약속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에서 무게를 내려놓은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명희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며 자신의 인생 제2막을 시작하기로 했죠. 30년 동안 남편과 집안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라온그룹 본사에서는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에 임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결정을 알리려 합니다. 태성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윤가은과 오지훈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회장님께 딸이 있다고요?
그것도 2명이나. 2사람은 제 친딸이며 앞으로 라온그룹의 공동 후계자로 세울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단호한 눈빛에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박준영이 문을 열고 가은과 지훈을 안내했습니다. 2자매가 들어오자 임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 그리고 둘 다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윤가은은 경영관리 부문을, 오지우는 해외 사업 부문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둘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가은과 지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가은은 회사 내부 시스템을 파악하며 경영 효율화에 집중했어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 경영 관리에 딱 맞았죠. 지훈은 미국에서 자란 경험을 살려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곳곳에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라온그룹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요. 쌍둥이 자매의 시너지 효과가 컸죠. 가은이 내실을 다지면 지훈이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2사람은 서로 다른 강점으로 회사를 이끌었어요. 언니, 유럽 프로젝트 계약 성사됐어. 지훈이 가은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가은은 미소를 지으며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잘했어. 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한 거 맞지? 응. 힘들었지만 성공했어. 아, 아버지한테도 알려드려야겠다. 2사람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보다가 2딸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유럽 프로젝트요. 3천억 원짜리 계약이에요. 지훈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견한 눈빛으로 2딸을 바라봤어요. 잘했어. 너희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기회를 주셔서요. 가은이 말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가 능력이 있었던 거지.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3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회장과 임원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그저 아버지와 딸들이었죠. 어느 늦은 저녁, 일을 마친 3사람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찬바람이 불어왔죠. 벌써 2년이 지났네. 태성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빠르죠?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가은이 옆에 섰어요. 지훈도 다른 쪽에 섰죠.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력서 하나 냈을 뿐인데 아버지를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나도 그랬어. 이력서 한 장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몰랐지. 태성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엔 이력서 한 장이었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너희를 만난 게, 다시 가족이 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가은과 지훈이 아버지 양옆에 섰습니다. 3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응. 사랑해요. 가은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사랑해요, 아버지. 태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2딸의 손을 꼭 잡았죠. 나도 사랑한다. 너희 둘 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3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뒤늦게 만났지만 진심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 이력서 한 장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먼 하늘 어딘가에서 정아영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자신이 남긴 2딸이,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요. 늦었지만 결국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